지내셨습니까? 예. 2025년이라고 하는 달력이 다 우리 앞에 열렸네요. 그렇죠? 예. 언제나 그래왔지만 뭐 살만하다라는 소리 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참 살만해 뭐 이런 소리 하셨어요? 해마다 어려워 하다가 한 생에 가죠? 어려워 하다 그냥 한 생애가 그냥 가버리고 한 해 가고 두 해 가다 보니까 10년, 20년 가고 그냥 어느 결에 나이가 50대 되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이러셨죠?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예. 그 사바세계의 운명 자체가 뭐 편하게 살으라고 와본 데가 아니에요. 이 동네 자체가. 여기 태어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지 사실은 이 존재가. 이 보통 파도 넘기가 얼마나 세요. 그런데 그 파도를 다 출렁출렁 넘어오잖아. 예. 옛부터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니까 뱀의 해예요. 예, 푸른 그 청사의 해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동물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고 징그럽기만 했다면 십이지에 들어갔을 리가 없지요.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십이간지에다 넣었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종족마다 뱀의 상징은 다 다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뱀은 다산. 제발 올해 애기 많이 나면 좋겠어 우리나라에도. 예, 을사년에. 그래서 다산의 상징도 있고 또 창조력이나 또 생산력,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거지. 생산력이 그냥 왕성해져서. 그다음에 예언, 아주 신비한 또 예언 이런 의미가 이 뱀한테 다 붙여진 의미들이 인간이 붙인 거지만 뱀은 지혜와 신비를 나타내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가는 것,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또 뱀이라는 동물이기도 해요.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신비를 상징하게 됐던 이유는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수행자들에게 늘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수행자들이요. 살아왔던 그 습관 테두리 안에서 살지 말아라.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껍데기를 싹 벗기고 일일호실 항상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뱀의 비유를 합니다. 그 불교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데는 뱀을 비유해서 경전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뱀이라는 건 변화를 상징한다. 껍질을 벗고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는 걸 상징한다. 그래서 올해 을사년은 우리 대한민국도 또한 전 세계가 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것을 시기를 맞이한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변화해야 또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조화를 이루면서 가라 하는 게 바로 뱀띠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올해 을사년은 변화하라. 그래서 완전히 껍데기를 벗고 탈바꿈을 하라. 새로워져라. 살아왔던 방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의 습관과 버릇대로만 살아와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 그런 틀들을 다 벗겨내봐라. 그 얼마나 사람이 가볍고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을사년 뱀해는 아름다워지는 해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돼. 아시겠죠? 이 뱀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이 초기의 뱀은 영장류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포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장류는 뱀한테 먹히지 않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뱀을 식별해야 되는 시각 시스템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이 뱀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시각 시스템만 발달한 게 아니라 청각까지 촉감 이게 다 혹시라도 산을 가다가 휙 뭐가 기어가는 것 같다 뿌시럭댄다 이러면 뱀인가 하고 빨리 도면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뱀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뱀을 식별해야 되는 시각 시스템이 엄청나게 진화해 온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근데 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 뱀이 추운데 못 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영장류들은 시력이 많이 약하대요.
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사는 영장류가 시력이 발달했고 빨리 식별해야지 사니까.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약 한 1억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6만 년 전서부터 독을 가진 뱀이 등장을 했대요. 뱀은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 1만 년 됐는데 그 1억 년 전 됐는데 6만 년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독을 가진 뱀이 나타난 거지. 왜 독을 가졌을까?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먹이를 놓치면 쫄쫄 굶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돼? 독을 훅 뿜어가지고 빨리 잡아먹을 수 있고 저까지 안 가도 그냥 독을 휙 뿜으면 죽여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도 살라니까 이제 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 동물한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보면 발발발발 떨고 전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찰스 다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찰스 다윈이 뱀의 공포심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대. 그 뭐라고 하냐면 런던 동물원에 가서 이제 뱀 앞에 가서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막을 설치를 하고 꽉 막아놨어요. 뱀이 일로 못 오게. 그래 이제 유리막을 설치해서 막아놓고 그 앞에 이제 자기가 가서 쓰면서 아무리 뱀이 나한테 공격해 와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슬렁슬렁 왔고 유리문에 딱 붙었지. 붙는 순간 유리문을 깨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야, 아빠야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펄쩍 뛰면서 뒤로 물러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글을 쓰더래. 이게 아무리 유리막을 막고 있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공포감, 그 공포감이라는 게 먼저 촉발되는 거예요. 뱀이 부정적이었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비간지에 안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이제 뱀의 독이 사람 생명을 위협하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뱀의 독이 희귀한 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여지는 거 아시죠? 오늘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을사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독은 못 쓰죠. 워낙 독이 강하니까, 세고 독하니까.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고 정제를 해서 좋은 약재로 활용하는 거지. 근데 뭐냐면 항응고제에도 쓰여요. 예. 그러니까 뱀 독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어갖고 심혈관계통 질환에 쓰이고요. 예. 그다음 고혈압 치료제로 쓰여요. 몰랐죠? 그러니까 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집에서 뱀을 키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뱀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부전증 치료에까지 쓰여진대.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진통제로 쓰여. 그래서 뱀독은 신경 신호를 차단하거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항암제로 쓰여. 뱀독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하고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준대. 그 다음에 뭐냐면 신경질환 치료제로 쓰인대.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도 연구 중이라 그러는데 뱀독의 신경독성 성분이 신경 신호 전달과 관련된 질병 치료의 연구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대.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뱀띠를 오래 사랑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뱀띠. 그렇죠? 그리고 뱀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데 본인이 쓰여져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렇죠?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관세음 보살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뱀띠들은 다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세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뱀띠를 보면은 아유 너는 뱀띠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악하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한국의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을사년이라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많은 그 아픔이 있죠. 을사년이 주는 그렇죠. 1905년에 을사늑약 그렇잖아요. 늑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맺은 조약이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였고 결국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긴 거 아니에요. 어떤 주권을 빼앗겨? 군사적인 주권 빼앗겼지 외교적인 활동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그거를 주도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뼈 아프게 생각하면서 거듭나야 될 이유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을사늑약이니 을사오적이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이다 해서 을사년에 을사오적, 또 을사년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체결 조약을 맺었다 해서 을사늑약, 이게 을사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렇게 상실하다 보니 어떻게 돼?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만 있었다 뿐이지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국가로 우리가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10년이 되면서 바로 한일 병합, 그 병합 조약으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이게 을사년에 을사늑약하고 상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아주 고약한 그런 시기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민영환이라고 하는 분은 자결을 하잖아. 그렇죠? 을사늑약 때문에. 그리고 장지연이라고 하는 그 언론인 있죠? 독립운동가면서 그분이 뭐 했어요? 그렇죠? 시일야 방성대곡. 그렇죠? 그거를 논설로 쓰잖아. 그렇죠? 그 시일야 방성대곡을 논설로 쓰고 그래서 그 바람에 또 그냥 황상신문 막 폐간되고 난리굿을 치죠. 네. 그러면서 일본을 그냥 그 논설로 그냥 이 펜대로 가지고 막 비판을 가고,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니 자료화돼서 우리들의 정신에 이런 본보기가 있었구나라고 또 역사학자들, 세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을사늑약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 안중근. 안중근을 잊으면 안 되지. 안중근이 1909년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사건이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되고 우리의 또 젊은 청년 30대의 그 피 끓는 청년을 그냥 죽음으로 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을사년에 그때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의 4대 사화라고 들어보셨죠? 예, 조선시대 4대 사화가 뭐였어요? 무오사화 있었고, 갑자사화가 있었고, 기묘사화,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있지. 순서대로 가자, 그렇지? 4대 사화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을사사화가, 을사년에 을사사화가 있잖아. 그 을사사화가 뭐예요?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던 일이죠. 명종이 즉위하던 해에 을사사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을사사화가 누구? 대윤파와 소윤파, 윤씨끼리 붙었잖아. 그렇죠? 유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윤의 우두머리, 그 다음 소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원형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서 막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가 대윤이 대파를 하죠. 이게 바로 을사사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외척이 나서 갖고 설치다가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경우는요. 예, 외척이 나서 가지고 조선시대에 뭐 외척 나서 갖고 일어난 사화가 진짜 많고 전쟁도 많아. 다 죽이고 살리고 그냥 아유 정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한 자리가 지금까지 해먹으려고 와. 지금은 무슨 성씨도 없어. 그냥 모든 성씨가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을사년이 연도가 1545년이거든.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죠.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 해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광화문에서 떡 지키고 계시잖아. 지금도. 그렇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가 이 나라 이 땅 너희들 다 지켜줄게. 그게 을사년에 태어나신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띠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순신 장군의 자손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냥 이 뱀띠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지. 여러분 모두 다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말 하려고 오늘 이 얘기 꺼낸 거야. 단순한 뱀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을사년이 어떤 해냐? 응? 그렇죠? 그 조선시대에 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이기도 하고 실학자인데 벗들과 같이 저녁 모임을 가졌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저녁에 좀 모여라 그랬는데 겨울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탁자 위에 벼루 있잖아요. 벼루도 그냥 꽝꽝 다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래. 그 비유를 드는데. 그래서 12사람의 벗이 이제 흰 옷을 다 입고 이제 눈이 막 눈발이 날릴 때니까 눈을 막 툭툭툭툭 털면서 이제 강위의 집으로 들어왔지. 12명이 쭉 둘러 앉아갖고 실을 한 수씩 이제 짓는 거예요. 한 수씩 지어서 그걸 묶어갖고 이제 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구구 소한첩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강희라는 사람이 떠다니는 이 인생 어디에 몸을 붙일까? 이 참 둥둥 떠다니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떠다니는 이 인생을 내가 어디에 이 몸을 붙이겠느냐? 즉 내가 어디에 기댈 수 있겠는가? 세계란 허공 중에 한 떨기 꽃과 같다. 이 세계라는 것,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라는 것은 마치 한 떨기 꽃과 같구나.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을 네라서 능히 그것을 잡겠는가?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걸 누가 잡겠냐 이거지. 해와 달 두 개의 이제 둥그런 탄환이라고 비유를 했어. 해와 달 두 개의 탄환이 쟁반위를 굴러가는구나. 우리 왜 그 행성들 돌아가는 거 보면 쟁반위 돌아가듯이 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2800년대에 이런 시를 썼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사는데 우리 머리에서 이런 시가 나오냐 이거야. 해와 달 두 탄환이 쟁반위를 굴러간다. 이런 시 쓰겠어요 우리가? 해 떴네, 달 떴네. 달님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해님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는 하겠는지 몰라. 그럼 뭐 이제 저기서 그 일출이 밝아올 적에 일출 보면서 우리 새해에 뭐라고 빌어?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죠. 최고의 그 기도이지만 거기에 더불어 이 세계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이 기도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참 멋있더라고. 이런 시를 딱 그 추운 엄동설안에 눈발은 막 날리는데 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저녁 먹자 모여. 화롯불 하나 가운데 놨겠지 뭐. 응? 그러고선 거기 둘러앉아서 돌아가며 시를 한 수씩 써갖고 그걸 딱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허공꽃과 같은 이 세계 속에서 떠다니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주 잠깐만에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쏜살같이 지나가. 그래서 구구소환이라고 하는 건 그 명나라에 이제 그 유동이라는 사람이 지은 글을 보고 이제 이분들도 그 구구소환이라고 하는 첩을 만들어서 꽃그림을 그려가며 봄을 맞이해. 이제 이 동지서부터 시작해서 매화 한 가지에 이제 그 흰 꽃송이를 81을 한 송이를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대강. 그래서 99야. 99, 81. 꽃을 미리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 밑그림을 그려갖고 81개 꽃잎을 미리 그려놓는 거지. 예? 그러고는 날마다 한 송이씩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송이에 윤곽만 그려놓고 매화꽃을 매일 한 송이씩 피워가는 거지. 매화가 붉게 피어가. 마침내 그러면 추위는 사라지고 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얘기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엄동설안에 그 춥지만 벗들과 같이 모여서 시를 한 수씩 짓고 시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봄이 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지. 그 엄동설안에. 예? 이게 문학이고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추워 아유 죽겠네 이놈은 왜 이렇게 날씨가 춥냐 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분들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랬겠어요. 이분이 1820년대 사람이니까 1820년대니까 조선 후기가 어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왔던 때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도 대단했고 근대화의 갈등이 막 겹치고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시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12명의 벗들이 모여서 화롯불 하나를 놓고 시를 쓰고 시담을 나누며 81개의 꽃을 그려놓고 거기다 하나하나 색칠해가며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겠냐. 단순히 매화꽃 피는 봄을 기다렸겠느냐.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 암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고 싶은. 그래서 소환이라는 건 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와도 이런 격변의 시기를 다 건너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한탄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봄을 기다리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시를 써가면서 즐기면서 풀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기 뭐 1820년대 이분이 살다가 한 시대, 그때가 뭐 다 왕권도 약화되지, 뭐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잖아 그 시기에. 그리고 탐과 놀이들 얼마나 부패했었습니까? 그죠? 어느 시대에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병인 양요, 천주교 프랑스 선교사 박해모 어쩌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신미 양요, 그렇죠? 미국의 침략도 막 시도하고. 그러니까 서구의 그 이 열강들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막 해오고 그걸 막 받아내야 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돼? 1876년에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로.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돼? 개항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조선은 근대화로 향하는 길을 강요를 받으면서 떠밀려 간 거죠, 그때. 그러니까 참 너무나 힘든 그 시기를 다 겪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조선이 그 전통사회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조선과, 근데 그 조선의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근대사회로 이동해 가야 되는, 이행해 가는 그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를 보내온 거예요. 그때 구구소환도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며 봄을 맞이하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땅이 절대로 망하거나 끝나진 않는다. 끝나고 망했다면 우리 여기 와 있겠어요 현재? 이 난리를 쳤는데. 그러다가 1897년에 드디어 어떻게 돼? 대한제국으로 이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냐. 지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해서 이 걱정스러움과 염려스러움에 대한민국 국민이 너나 나나 다 한 사람씩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나라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 어려움의 파도를 건너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 어리석었던 날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건너온 지난 시간들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고 오늘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할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거를 새해가 오면 한 번씩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을사년, 뱀의 해, 뱀은 독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이 치명적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치명적인 독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약으로도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칼날 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명약이 될 수도 있다. 언제나 그래왔고 그랬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독이 되는 말로 서로 전달하면서 야 아무개 그거 안 된대, 망했어 이 나라는 끝났어. 정말 이 나라 끝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불자는 불자다움으로 돌아와야 돼. 불모지의 나라에서 이제 한국의 고속철도가 세계가 인정하는 철도 강국이 돼서 전부 러브콜을 받고 있대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는 또 잘 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국민들은 사실 의식이 많이 이렇게 이제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 더 나아지는 길로 가느라고 모든 것들이 회오리바람 쳐요. 근데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고 싶어요. 새해가 됐잖아. 그 이제 새해가 되면 뭐냐? 각자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지? 각자의 자기 기도가 있는데 본인의 자기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갈 것이냐. 불자는 입으로 하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말을 바꾸는 기도가 1번으로 이루어져야 돼. 언제나 불자들은 저 멀리 갔다가도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신구의 삼업청정이 하는 걸로 돌아오시면 돼. 신, 몸. 그 다음에 구, 입으로 하는 거. 생각. 이 세 가지가 내가 청정하냐 아니냐. 내가 세상과 사회에 유익함으로 영약이 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독이 되는 쪽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해달라 했는데 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막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집어 던져놓지 말고 질문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봤었는데 자료를 봤는데 그 어포메이션을 쓴 그분도 내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야 다. 그래서 뭐냐면 질문을 하라. 새로운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궁금하다라고 왜 그러고 물으면은 왜라고 주인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가지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답을 주지 않더라도 질문에 씨앗을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질문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질문을 이상하게 하면은 답도 이상한 게 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엉뚱하게 묻지 말라는 거지, 인생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그 자기가 기도의 원이 들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다는 거야. 맥 빠지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한대.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지금 한번 스스로 말해 보세요. 힘이 막 나요? 안 나죠? 그다음 왜 내 운명은 이렇게 복이 없지? 따라해 보세요. 막 신나요?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하지? 따라해봐요. 막 기분 좋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답을 찾아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이러니까 주인이 물었잖아요. 주인이 물으니까 이 참나가 네가 왜 돈 못 버는지 가르쳐줄게 해서 답을 찾아서 착착착착 시리즈물로 갖다 줘.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걸 다 나열을 해줘. 돈을 못 벌 이유를 이 안에 한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 나는 운이 없는 사람, 나는 남이 좋아하지 않아, 나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해. 오만 생각. 나는 이상하게 돈만 빌려주면 다 뜯겨. 막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돈이 벌릴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야. 이런 질문하면 힘이 쑥쑥 빠지죠. 맥 빠지는 질문은 막연한 것이어서 그것은 가 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집어치우고 여러분의 질문을 하는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갈 것들에 대해서 샘플을 한번 이제 제시를 해드려 볼게. 그 맥 빠지는 질문은 오늘서부터 다 버려. 맥 빠지는 질문은 전부 독이다. 그런데 독이 아니라 양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혈압도 고쳐야 되지, 암도 고쳐야 되지,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 고쳐야 되죠. 그러려면 질문 바꾸자.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왜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물어보세요. 시작. 왜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그래 놓고 그냥 진지하게 질문 툭 던져놓고, 그러니까 막 밥 먹고 전화하면서 그래 알았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딴짓하면서 왜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이건 하나도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 왜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해놓고 그 느낌이 내 몸으로 싹 빨려 들어오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왜 난 매일 힘이 넘칠까? 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할까? 기분이 어때요? 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이건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 답을 찾아주려고.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열매 맺도록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막연하게 말하고 막연한 말을 집어던져놓고 작년에도 내가 쪽박 찼는데 뭐 올해라고 되겠어? 올해로 똑같겠지 뭐. 그렇지만 어떻게 부처님한테 한번 매달려 봐야지. 부처님 올해는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봐요 좀.
이러면 내가 힘이 나요? 안 나지. 내용을 바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자기가 기도하고 싶고 받고 싶은 응답을 적어도 10개에서 15개를 써요. 노트에. 왜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왜 난 매일 힘이 넘칠까? 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할까? 왜 내 인생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할까? 왜 나는 자비심으로 넘쳐날까? 뭐든지 지어낼 수 있죠. 다 지어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이 멍충이가. 다 잊어버려. 나는 늙은이고 노인이야.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어. 그 말을 계속해봐. 그럼 얘가 너는 기억하고 싶지 않구나. 그래 그럼 기억하지 마. 이런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기억을 잘하지? 실제로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기억 못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기억을 까마득히 무시한 채 지금 당장 안 떠오르는 것 같고 아유 나는 점점 늙어가고 이거 늙었어. 그러면 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독이 돼요 양약이 돼요? 우리 한 해 동안 자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을 하죠. 야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고 말이야.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어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말 맞춰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마무리해 드릴게요.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죠. 각자 자기가 살아온 시대와 집안과 가족사에 따라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영향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 있고 정치 있는 것입니다. 정치 있고 사람 있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내가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의 편을 들지 않건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누구를 실망하거나 누구에게 배신당하거나 이 모든 생각과 느낌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색수상 행식 자체가 무색성량 미촉법입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거 있습니까? 영원한 적 있었나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는 정치적 생각이 영원해야 한다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와 있나요? 우리가 어린 유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청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청년 시절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요. 이걸 무상성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세계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세상, 세계상, 우리가 보고 있는 바깥의 모든 세계상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 세계상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상 자체는 무상한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던져서 열정을 불살랐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것의 뒤에 배경으로 물러나서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죠. 이 모든 세계상을,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세계상이 들러붙어서 보면 그것이 진실인 걸로 보여요. 달라붙으면 물러서라는 겁니다. 물러서야 전체가 보입니다. 가깝게 다가가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코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떨어져야 볼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간격도 떨어져야 제대로 보입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봐야 되고 세계상 또한 물러서서 봐야 참자아가 온전히 본래 면목 자리에서 그 모든 세계상을 비추고 있구나 하는, 그냥 거울되어 비추고 있구나 하는 세계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세계상을 비추고 있는 참자아는 변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달라붙어 있는 생각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막 그냥 이거 막 지지고 볶고 하려고만 온 게 아니에요. 지지고 볶다가도 또 한번 물러서서 보고 어느 것이 참이며 진실인가? 참과 진실? 어느 것이 진짜 참이고 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진실이겠습니까? 세계상 위에서 한번 해보는 연극 무대라 그랬잖아요. 이 연극 무대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그게 생각이 됐건 느낌이 되었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든 신념들 그거는 무상한 것이어서 다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안 사라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린 날에 가졌던 생각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미 변했어요. 이게 무상이에요, 여러분. 행복도 즐거움도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 내가 그토록 바라는 즐거움, 기쁨, 그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 슬픔, 상대에 대한 기대감,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됐던 자기 회사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됐던 이 모든 것들, 기대감이 됐던 배신이 됐던 기쁨이건 고통이건 슬픔이건 이건 다 느낌이고 생각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욕망이 탄생시킨 거잖아요. 욕망 아닌 것에서 나온 거 있나요, 여러분 여기? 욕망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곧 소멸하고 곧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터득해서 욕망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건 고요밖에 없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이 지구촌 안에 한 생명으로 만난 우리 모두가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이 한 가족일 수밖에 없음을 영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족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상성을 모르면, 무상함을 모르면 만들어진 세계, 욕망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자꾸 끌려가다 보면 죽음이 덜컥 왔을 때 본전 내놓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갑니다. 부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신 어른들 여기 많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계상 속에서 얻었던 모든 경험들, 그건 다 각자의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그 스토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곳에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가? 진정으로 목숨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과 사는 그냥 왔다 가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10년, 20년을 더 사신다 해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무상성 위에서 왔다가 가는 그림자라는 걸 항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행동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그것이 진실인 줄로 자꾸 거짓된 욕망을 쫓아가는 걸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유한한 유기체이니까 이 유기물이라는 유기체는 허물어져 소멸될 날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탄생시키게 됐던 본래 면목자리가 소멸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불가에서 기도하고 사경도 하고 왜 그럴까? 달라붙어 있는 생각으로부터 물러서게 하는 방편입니다. 여기 와서 법문 들으시는 거 다 방편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기도 읽었죠, 자비송. 함께 읽으니 좋죠. 집에서 혼자도 읽으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모여서 함께 읽으니 더 울림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이기도 하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명상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사경도 하는 것이죠.
금강경을 한 편 읽는 동안 망상과 망념을 잠시라도 내려놓는 그런 여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인구수가 많아질 때 세상은 저절로 잘 돌아갑니다.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해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 앞에 귀의해서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사회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여러분 앞에 지혜롭게 내놓을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같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같은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것은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붙어있는 생각으로부터 떼고 떨어지는 것. 붙으면 독이 되는 거야. 그냥 붙어서 이거는 싸움밖에 안 돼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럼 독이 될 수밖에 없어. 점점 떨어져서 멀리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본성의 자리에서 kub어 살펴 내려다보게 되면 법계의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법계의 눈으로 전체를 조망한다. 새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조망하는 눈, 독수리의 눈이 되고 매의 눈이 되어서 높이 날아올라서 세상을 조망할 때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좁쌀알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이 집이 되게 커 보이죠? 백운봉에 올라서서 보면 요만해, 그냥 요만해. 좁쌀알, 쌀알처럼 보여요. 이런 속에서 복닥거려져. 그럴 때 얼마나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저 개딱지 같은 집에서 저 속에서 몸 부비고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렇게 열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누구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멀리에서 조망하는 눈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먼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눈과, 그렇죠? 그리고 깊이 꽂아서 보는 것. 이런 심안을 가지는 한 해를 같이 살아가 봤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구구 소한첨 얘기했잖아요. 진도에 계시는 이류 선생이 이렇게 딱 새해에 편지를 딱, 제가 수선화 좋아하는데요, 수선화 한 그루를 딱 그려가지고 꽃 한 송이 올립니다. 새해 아침에 스님께. 올 한 해 스님이 걸어가시는 길, 걸으시는 그 길이 늘 향기롭기를 발언드리옵니다. 참 편지한, 그렇지?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좀 이렇게 써봐 좀 쓰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좀 쓰고, 응? 자기를 위해서 꽃 81, 81개 좀 그려. 그렇죠? 그려갖고 하나씩 색칠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봄에, 저 3월달 봄에 가지고 오셔요. 가족한테도 새해가 되잖아요. 그럼 부인은 신랑에게, 신랑은 또 저기 부인에게 한마디씩 싹 쓰는 거지. 글 한 줄 딱 쓰고, 여보, 새해 아침에 당신에게 내가 꽃 한 송이 드리는 마음, 당신이 걸어갈 올 한 해 그 길이 모두 꽃길이면 좋겠어요. 그 길이 꽃길일 수 있도록 나도 협조할게요. 얼마나 좋아. 예. 그래 놓고 뒤에다 쓰는 거지. 혹시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좋지요? 2월 23일까지 시간 되시면 반드시 리움 미술관을 한 번씩 돌아가 보세요. 고려시대에 법화경 7권, 그렇죠? 다 금자로 쓴 거, 그 시대에 사대부가의 그 부인이 쓴 거예요. 사경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을 써가지고 사경을 해서 모시는 함이 있어요. 그거를 자개, 조개 껍질 있죠? 자개로 가지고 다 문양을 놔가지고 만들었는 그 함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주 완벽한 작품이 들어와 있어요. 고려시대에 뭐 7개인가 8개의 그 경전 담는 자개로 만든 함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한 점도 없대요. 다 훔쳐갔어. 다 뺏겼지. 이제 그게 23일 날 전시가 끝나고 돌아가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아생전 다시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라도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문화를 지킨다는, 문화재를 지킨다는 게, 우리의 유물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또 그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돼. 사유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불자라면 오늘 이게 방송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면 좋은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스님들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정말 정신적으로 내가 위로받고 싶고, 또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소원과 발언을 세워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미술관 앞에, 리온 미술관에 가서 바로 그 고려시대에, 거기가 이제 전함이라 그래. 전시 이름이, 예, 경전을 담는 함이다 그래가지고 전함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꼭 부부 동반해서 가시거나 도반들하고 가시거나 갔다 온 뒤에 자녀들한테도 한번 권해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랑스럽게 한번 볼만해요. 아시겠죠? 예. 자.